나는 시댁과 동거는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고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한테 심한 괴롭힘을 당해왔다. 처음 시어머니의 갑질을 겪으며 충격적이었던 일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내가 결혼식 당일날 입은 웨딩드레스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일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하면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대기실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물론 범행 현장은 완벽하게 촬영됐다. 남편은 미친 듯이 화를 냈고 결혼식 당일에 입장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웨딩드레스는 원래 입으려고 했던 건 못 입게 됐지만 다른 예비드레스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다. 결혼식 후에는 내가 마트에 다녀오는 잠깐 사이에 창문으로 몰래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집에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와서는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니? 한심한 것 같으니라고? 라면서 한바탕 욕을 늘어놨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자 결혼을 하려면 제대로 된 여자를 골랐어야지.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누라는 아예 없는 이만도 못해. 라면서 일방적으로 나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한테 화를 냈는데 둘이서 진지하게 상의한 후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남편이 불임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또 나한테도 진심으로 미안해했는데 잠시지만 불임을 이유로 나한테 죄책감이 느껴진다며 이혼 얘기를 꺼낸 적도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남편을 사랑했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불임의 원인은 자기한테 있다면서 앞으로 아이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선언했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고 내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했다. 병원 진단서까지 직접 보여줬지만 가짜로 만들어서 쇼를 한다고 흥분하는 걸 보면서 이해를 구하는 일 자체를 포기했다. 우리 둘이 서로 이해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사실 나는 알레르기 체질이었는데 저녁 초대를 빌미로 우리를 불러서 내가 먹는 음식에 몰래 알레르기 식재료를 섞은 후 먹으라고 한 것이다. 평소 같으면 시댁에 절대 가지 않았겠지만 남편의 사촌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축하하는 의미로 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었다. 먹기 전에 음식을 확인했지만 시어머니는 일부러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분별이 안 됐고 한 입 넣자마자 바로 반응이 올라왔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고 응급차에 실려갔는데 누가 보면 죽는 병인 줄? 구급차가 웬 말이니? 너는 꼭 이렇게 내 체면 깎이는 짓을 해야겠니? 알레르기 좀 있는 걸 가지고 죽을 병처럼 난리를 치고 너 때문에 모처럼 모여서 식사 한 끼 하려다가 분위기가 쑥대밭이 됐잖아. 라고 말했을 때는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분했지만 나의 분노를 고스란히 남편이 대신 전달해줌과 동시에 절연을 선언, 이사까지 감행했다. 이사를 한 후에는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다. 새로 이사간 후 옆집 부부와 왕래를 하다가 그 부부도 불임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두 사람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 얘기를 남편한테도 했더니 남편도 긍정적이었고 우리도 입양을 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입양기관에서 아동시설을 소개받은 후 여러 번 찾아간 끝에 1살 된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어엿한 새 식구가 됐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이 솟아나는 걸 느끼며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남편 역시 병원에서 불임이란 말을 들은 후 평생 아이는 힘들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도 아빠가 됐다는 사실이 기뻤는지 퇴근길에 장난감을 사가지고 와서는 아빠랑 같이 놀자? 라면서 딸아이를 아주 예뻐했다. 딸아이는 우리를 진짜 엄마 아빠라고 생각했고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딸아이에게는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 때문에 응급실 신세까지 졌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라 차마 연락처는 차단하지 못했었다. 이사를 한 후에도 시어머니가 계속 나한테만 전화를 했었는데 남편이 알고 화를 내자
그 뒤로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없었다. 시어머니는 나한테 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뻔한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일 거란 짐작이 들었지만 쉽게 물러날 성격도 아니고 해서 일단 들어는 보기로 했다. 얘기인즉슨 신우이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당했는데 재혼을 하려면 애들이 방해가 된다며 자기 애들 둘을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혼자서 집을 나갔다고 했다. 시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마당에 자기 혼자서 애 둘을 키운다는 건 불가능했고 국리 끝에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한 거였다. 그것도 단순히 힘든 상황이니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우리가 딸아이를 입양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키우느니 걔는 시설로 돌려보내고 네 조카들 키우면 누이 좋고 매보 주은 거 아니니? 갑자기 혼자서 둘 키우기 힘들 거고 내가 네 생각해서 같이 살아줄 테니까 얼른 집 주소 대라 라고 말했다. 그런 심한 말을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시설을 통해 입양했지만 딸아이는 이미 우리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소중한 가족이었다. 그런 반면 신우이네 애들한테는 질릴 만큼 질려 있었다. 말 안 듣고 버릇없고 신우이가 평소에 나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애들도 자기 엄마를 흉내내서 똑같이 나를 무시했었다. 그런 애들을 데려다 키우라니 맙소사 완전 거부 그 자체였다. 게다가 선심 쓰듯이 특별히 같이 살아주겠다고 하는 시어머니. 기억상실증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싫어서 우리가 이사까지 했거든요.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음식에다 몰래 알레르기 성분을 섞어서 먹게 하는 인간하고 같이 산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 물론 나는 곧바로 싫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랑은 대화 상대가 안 된다며 남편을 바꿔달라고 했고 해달라는 대로 남편한테 얘기하자 남편은 나보다 더 화를 냈다. 애초에 신우이가 이혼을 하게 된 것도 신우이의 불륜을 뻔히 알면서 그냥 내버려뒀던 시어머니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신우이 남편보다 불륜남이 더 잘생겼다며 심지어 시댁을 호텔 대신 이용하게 내버려두면서 아이가 둘이나 태어날 때까지 신우이와 한패가 돼서 신우이 남편을 오랫동안 속여왔었다. 그래놓고도 이혼을 안 당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남편은 전화에 대고 시어머니한테 자업자득이지.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끊어. 이 사람한테도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마지막 제안이라며 그래도 이왕 데려왔으니 걔도 우리랑 다 같이 살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겠다고 해서 남편의 분노가 대폭발했다. 걔라니! 누가 내 딸을 그따위로 부르라고 했어? 당신이 뭔데 특별히 허락을 하고 말고 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기로 하고 연락처를 차단했다. 물론 우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애들 문제는 관여할 생각도 그럴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 후 우연히 친척들을 통해서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이든 시어머니가 혼자서 애 둘을 키우는 게 힘에 부치자 시누이한테 열심히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아동상담소를 찾아가서 시누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시누이가 육아를 방치하고 집을 나가버린 것으로 간주되어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 사실이 시누이 재혼 상대에게 알려지면서 재혼은 파탄이 났다. 아동상담소에서도 조사를 시작하면서 시누이는 자칫하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졌었다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면했지만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물거품이 돼버렸다면서 파혼당한 원인을 시어머니에게 돌리고 분노로 들끓었던 시누이는 시어머니한테 위자료를 청구했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애들을 버리고 간 곳에 대해서 맞고소를 하면서 둘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 시누이는 자식을 버리고 나간 짐승 이하의 인간으로 시어머니는 손자 손녀를 시설로 보내려고 한 몰인정한 인간으로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되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완전히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솔직히 지금껏 당하기만 했던 내 입장에서는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든 간에 결국 니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 그런 심정? 다 떠나서 그런 인간들과 미리 손절하기 정말 잘했단 생각이 든다. 시부모님과 우리 가족 4명은 2세대가 같이 살고 있었다. 동거를 하게 된 계기는 시아버지가 큰 병을 얻은 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책임지고 모실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 우리는 내 집 장만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동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생활을 보장받고 싶은 생각에 2세대 주택을 구입하게 됐다. 완전 독립형 2세대 주택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했고 키친도 따로 있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일에 큰 부담은 없었다. 그런데도 내가 불만이 쌓여갔던 이유는 집세도 생활비도 전혀 내지 않으면서 사사건건 나를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 때문이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남편보다 수입이 많다고 잘난 척하는 게 거슬린다는 거였다. 그래서 내가 낳았다는 이유로 우리 애들도 예뻐하지 않았고 애들이 아프건 말건 상관도 안 했고 애들 생일도 나 몰라라였다. 2세대 주택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는 시동생은 결혼 전이었는데 그 뒤 결혼을 했고 새로운 가족으로 동서가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나한테 하는 것과는 다르게 동서를 아주 예뻐했다. 동서가 아이를 낳자 시동생 집을 드나들면서 열심히 손주를 돌봤다. 시어머니 행동을 보고 있자니 은근히 열이 받았고 무덤덤한 남편한테도 마찬가지로 화가 났다. 병들고 힘들었을 때 옆에서 힘이 되어준 우리한테는 감사 한마디 없으면서 노골적인 차별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나는 시부모님과의 동거를 백지화하기로 했고 시아버지와 숙부를 모시고 가족회의를 여러 번 열었다. 동서는 시어머니가 생활비가 굳는다는 걸 알고 시어머니를 구슬려서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이것저것 받아내고 있었는데 저만 선물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어머님은 제가 친딸처럼 너무 예쁘고 뭐든지 다 해주시고 싶으시대요. 형님도 어머님한테 좀 잘 보이면 더 좋을 텐데. 일만 잘하면 뭐해요. 사는 재미가 없는데. 라고 했다. 나는 내 직업에 만족하는 건 물론 자긍심도 갖고 있었고 남편도 항상 나를 응원하고 직장생활 매사 협조적이었다. 자기가 뭐라고 내 삶의 방식에 지적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다. 솔직히 서열상으로도 나보다 아래 아닌가?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내 흉을 많이 들었으면 나를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완전히 무시하는 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과 동서가 애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다. 시동생도 시어머니처럼 항상 내 욕을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시어머니 못지않게 나를 함부로 대했는데 남편 앞에서는 기를 못 폈다. 우리 집에 오더니 시동생은 남편 방으로 갔고 동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투로 나한테 솔직히 전 형님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셔서 시댁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남편하고 결혼한 거예요. 역시 차남이 짱이에요. 어머, 형님한테는 죄송하게 생각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라고 떠들었고 시동생은 남편 방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부모님 모시고 살 거고 집도 알아볼 거야. 라고 했다. 뭐라니? 동서도 처음 듣는 얘기였는지 나보다 더 놀라는 눈치였다. 지금 뭐라는 거야? 멀쩡히 장남 가족하고 동거하시는 분들을 모시긴 뭘 모셔? 갑자기 왜 우리가 모신다는 거냐고. 뭐 잘못 먹었어? 형하고 얘기해서 정한 일이야. 그리고 넌 형수하고 천지 차이잖아. 엄마하고 사이도 좋고. 얘기가 왜 거기로 가? 갑자기 집 얘긴 또 뭐야? 2세대 주택에서 잘만 살고 있는 분들은 왜? 이 집은 땅부터 명의 대출금까지 전부 우리가 내고 있다는 거 몰라? 시부모님하고 동거 취소하기로 했고 그럼 이 집도 필요 없어지니까 매각할 거야. 우리 집이니까 우리 마음이지. 그러자 동서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내가 그동안 왜 웃으면서 잘 지내왔는데? 다 이런 불똥이 튀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그리고 이 집이 필요 없으면 그냥 우리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라도 있어야 그나마 참을 거 아니야. 그건 그쪽 욕심이고 우리 알 바 아니지. 그리고 시아버지 아프셨을 때 우리가 병원비로 수천만 원 쓴 거 알아? 나 영수증 다 갖고 있거든? 그거 자식들이 원래 공동 부담하는 게 원칙이니까 청구할게.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해? 난폭하게 나오는 동서를 보자 시동생도 움찔했다. 시동생은 자기 와이프가 자기 엄마랑 찐으로 친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애들도 열심히 봐주셨고 자기 와이프한테 선물도 엄청 줬으니까 그럴만도 했다. 그래서 자기네랑 같이 살면 모두가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동서가 자기 본심을 드러내자 사색이 됐고 남편을 불러서 시부모님을 모셔가겠다는 얘기는 없던 걸로 하겠다고 했지만 2세대 주택 구입해서 생활비 전반을 우리가 부담해왔었고 아버지 병원비도 우리가 다 냈어. 그런데도 네 형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잖아. 우리도 할 만큼 했어. 네가 뭐라고 하든 나는 이 집 내놓을 거야.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도 많고 계약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마 집 금방 나갈 거야. 벌써 그렇게나...
시동생은 동서가 강력하게 거부하자 안절부절 못했고, 동서는 시동생 입에서 시부모님과 동거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완전 멘붕이 왔지만 우리 부부는 깨끗하게 무시했다. 그 후 동거 문제에 대해서는 시동생은 처음엔 사이가 좋다는 이유로 일반 주택에서 살 생각이었지만 동서가 완전 거부를 하자 다시 2세대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바꿨고, 집 사는데 비용이 엄청 오버됐다. 그러다 보니 우리처럼 완전 분리형은 예산이 초과로 불가능했고, 키친이나 욕실 같은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된 모양이었다. 시동생 부부와 같이 살게 됐다고 좋아하는 건 시부모님들 뿐이었고, 동서가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하는 가운데 2세대 주택이 완성된 걸 보고 우리도 편리하고 널찍한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다. 드디어 시동생 부부와 시부모님의 동거가 시작됐는데, 시부모님은 우리랑 같이 살 때처럼 생활비를 한 푼도 안 냈다. 전기세도 안 내면서 여름엔 덥다고 24시간 에어컨 가동은 물론 다달이 들어가는 대출금 이자 역시 한 푼도 안 냈기 때문에 동거와 동시에 불화와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다. 시동생은 그동안 나를 엄청 무시하면서 자기 와이프는 누구랑은 달리 시어머니와 모녀처럼 잘 지내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자랑질을 했었는데, 현실은 집안이 전쟁터였고 가족 간의 대화도 없다고 한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들고 손주도 마음에 안 들고 선물은커녕 손주가 울어도 달랠 생각도 안 한다고 한다. 결국 기브앤테이크가 없어지자 동서 입장에서는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메리트가 한 개도 없게 됐다는 사실, 원래부터 같이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졌고, 이제 남은 건 시부모님의 노후를 돌보는 일뿐. 이 상황이 억울하고 짜증이 난 동서는 시어머니한테 "돈 먹는 하나가 따로 없어 정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좀!" 라면서 짜증을 냈다는데, 시부모님은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이 집은 우리 집이기도 한 거 모르니?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내 아들이 집주인인데!" 라면서 서로 물고 뜯고 바닥까지 인간성을 드러내면서 매일매일 집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될 거란 건 어느 정도 나와 남편은 예상했던 일이라 특별히 놀랍지도 않았다. 동서 말을 따라하는 건 아니고 나도 나한테 불통이 튀지 않으면 그뿐. 그쪽 문제엔 관심 끈 지 오래다. 하지만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자 시동생이 숙부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하면서 우리 부부가 다시 시부모님을 모셔갈 수 있도록 잘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숙부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시부모님을 잘 모셨었고 시동생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걸 다 봐왔기 때문에 넌 부모가 무슨 물건인 줄 아냐? 네 형수는 네 아버지,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셔왔던 사람이야. 그런데 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허구한 날 욕이나 하고 말이야. 내가 그동안 그러면 안 된다고 했었지. 반성하는 의미로 네 형수가 해왔던 일 네 처한테 잘해보라고 해.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라고 야단만 맞자 시동생도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우리는 애써 마련한 집을 팔아버리고 말았지만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들을 일도 없어졌고 생활비도 전보다 훨씬 절약됐기 때문에 그 돈은 장래 아이들과 가족여행을 위해서 저금하기로 했다. 이미 몇 년이나 시아버지를 보살피는 동안 시아버지 병원비도 전부 우리가 부담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돌봄 비용은 안 내도 될 것 같고 우리는 수입도 지출도 이제 안심이다. 앞으로 시동생 부부와 시부모님이 절연을 하든 아님 이혼을 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살 생각이다. 어느 날 신우이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용건은 내일 친구랑 에이랜드에 갈 예정이니까 나더러 자기 애를 보라는 거였다. 온 김에 집안 청소도 좀 하라면서 말이다. 신우이 애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전에도 몇 번 어린이집에 가서 애를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문제는 우리가 그다지 친하지 않다는 거다. 게다가 나더러 자기가 놀러간 사이에 집에서 청소를 하라니 말인지 방귀인지. 어린이집에 가서 조카를 데려다가 신우이 집까지 바래다 준 적은 있지만 집안에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렸을 때 현관 입구에 쓰레기 봉투가 질비한 걸 보고 놀란 적이 한 번. 지저분한 이미지였다. 대체 무슨 권리로 부탁도 아닌 명령을 하는지 나한테 시간이 되냐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당연히 나도 남편도 거절했다.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라고 하자 놀러가면서 애를 맡기고 가면 엄마가 좋은 소리 할 리가 없으니까 그렇지. 골 아프게 말대답하지 말고 애 보러 올 준비나 해요. 라고 하는데
개 어이없음. 다 떠나서 테마파크라면 누구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인데 애는 집에 두고 자기 혼자 가서 실컷 놀다 오겠다는 발상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우리 애도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A랜드에 놀러 간다고 하면 너무 흥분해서 다음날 열나고 병이 날 정도다. 나에 대한 태도도 문제지만 아이는 뒷전이고 자기 혼자 놀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모습에 화가 났다. 내가 노라고 확실하게 말했건만 도무지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죽어라고 하는 신우이한테 너무 열이 받쳐서 그날은 일단 전화를 끊었다. 물론 전화를 끊을 때 신우이는 아직 말하는 중이었지만 그날 저녁 남편하고 낮에 신우이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남편한테서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됐다. 걔가 지 입으로 친구랑 간다 그랬어? 그건 왜 물어? 아니, 걔 요새 남자가 생긴 것 같아서 내 친구들이 어떤 남자랑 있는 걸 몇 번 봤다고 하더라고. 뭐? 그럼 연애하러 다니느라고 애를 나한테 맡기겠다는 거였어? 진짜 애만 불쌍하다. 남편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고 둘이서 의논한 결과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말하기로 했다. 일단은 힘들어하는 신우이를 위해서 딱 하루만 신우이 딸을 봐주실 수 있겠냐고 부탁을 드릴 생각이었다. 다음날 나는 시댁에 찾아가서 신우이가 나한테 했던 말과 신우이도 혼자서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가끔은 엄마도 자유시간이 필요하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애를 봐주실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부탁드렸다.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짐작은 했었지만 역시나 시어머니는 내 예상대로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애는 놔두고 혼자서 놀이공원에 간다는 게 말이 되니? 라고 뿔난 도깨비처럼 표정이 험악해진 걸 확인하고 곧바로 시댁에서 나왔다. 그러자 다음날 엄마한테 가서 다 말했더라? 그런 말을 하면 어쩌라는 거야? 라고 분풀이 전화가 왔는데 이것도 이미 예상 범위 아니었다. 다음 나의 행동은 다시 시댁으로 가서 신우이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지 분노 조절 장애나 히스테리 성향을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직접 가서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넌지시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그게 좋겠다. 손녀 얼굴도 볼 겸 다녀와야겠어. 라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신우이 집으로 출발했다. 나도 신우이네 현관만 보고 지저분하다는 건 짐작했었지만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시어머니의 표정으로 미루어 짐작건데 집안은 더 심각했던 게 분명했다. 세상에 집안을 그렇게 해놓고 살다니 라고 하셨다. 시어머니는 혼자 오시지 않고 신우이 딸을 데리고 오셨는데 당연히 그런 집안에 손녀를 두고 혼자 나올 수 없으셨던 모양이었다.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역시 짐작했던 대로 집안은 온통 쓰레기 천지에 불길한 느낌마저 들었다고 하셨다. 신우이 집 문을 노크한 후 문이 열려있길래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신우이는 집에 없고 아이만 혼자서 집안에 덩그러니 쓰레기 더미 위에 아이가 파묻히다시피 해서 앉아있었고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손녀를 쓰레기 지옥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하셨다. 집에 와서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지만 받을 생각을 안 했다. 추측이긴 하지만 내가 자기 부탁을 거절하고 시어머니한테 싫은 소리를 듣자 아이를 그냥 집안에 내버려두고 자기는 예정대로 놀러 나간 게 분명하다면서 시어머니가 더욱 분노하셨다. 시어머니는 이 어린 게 파리가 들끓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애미라는 게 애를 그런 집에 내팽개쳐놓고 놀러를 가? 사람의 탈을 쓰고 세상에 이 일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라고 대경로하셨다. 나도 그 정도로 더러울 줄은 몰랐고 아이를 혼자 두고 갈 거란 생각은 더 못했었기 때문에 정말 경악 그 자체였다. 다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조카를 보더니 시어머니는 당장 옷부터 벗기셨고 마침 우리 딸이 전에 시댁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냥 벗어놓고 간 게 생각나서 찾아봤더니 역시 시어머니가 서랍에 잘 넣어두셨던지라 먼저 조카를 씻긴 후 그 옷으로 갈아입혔다. 남편한테도 연락해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해줬다. 남편은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신우이 행동에 분노했고 신우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저녁에 오겠다고 해서 나도 시댁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신우이는 그래도 최소한 자기 딸아이에게 밥은 먹였던 것 같은데 집안에 널려있는 쓰레기 더미는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이른바 정리정돈 포기자 수준이라고나 할까? 목욕을 한 후 신우이 딸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밥을 먹였고 배가 부르자 솔솔 잠이 왔는지 소파에 누워서 잠이 들더니 어린 것이 그대로 저녁 때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곤히 잤다.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음성만 나올 뿐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남편이 퇴근해서 시댁으로 왔다. 남편의 합류로 전원 대기 완료. 저녁 7시 반쯤 시어머니의 보로령 음성 메시지를 들은 신우이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에 대고 하는 소리는 더 가관이었는데 음성 메시지를 들은 신우이는 자기 딸이 현재 친정에 있다는 걸 알았고 시어머니하고 만나봐야 잔소리만 들을 테니 나더러 우선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라고 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차마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진짜 인간 말종이란 생각밖에 안 들었다. 지금 상황이 신우이가 하라는 대로 할 분위기도 아니고 전화기를 시어머니한테 넘기자 첫눈 같은 호령소리와 함께 신우이한테 당장 오라고 명령하셨다. 한참 후 신우이가 시댁에 도착했다. 물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너 애를 쓰레기 더미에 내팽개쳐놓고 놀러 나갈 정신이 있든?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집안 꼴은 대체 그게 또 뭐고? 그게 쓰레기 처리장이지 집이니? 파리가 득실거리는 방에 애가 혼자 있는 걸 보고 내가 남의 집에 왜 허락도 없이 들어가? 얼른 내 딸이나 돌려줘. 너 빨리 이리 와. 집에 가게. 신우이가 자기 딸을 데리고 가려는 걸 보고 내가 신우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이 넌 엄마 자격도 없어. 그리고 너 오늘 누구랑 어디 갔다 왔는지 말해. 친구라고 했잖아. 거짓말 마. 너 남자 있지? 내 친구가 너랑 어떤 남자랑 같이 있는 거 여러 번 봤다고 했어. 뭐 남자? 너 그럼 남자랑 둘이 놀러 가려고 3살짜리 애를 혼자 두고 나간 거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러고도 네가 엄마니? 라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신우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소리치셨고 신우이는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고 엄마 아파! 그만해! 라면서 죽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고 신우이를 때려 눕히고 초박살을 내셨다. 신우이는 꼼짝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손녀를 그런 집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면서 신우이 집을 처분하고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다. 언뜻 보면 신우이 입장에서는 자기 편할 때 언제든지 애를 맡기고 나갈 수 있으니까 처음엔 좋아라 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항상 시어머니 감시 속에 있게 된 거나 마찬가지였고 곧 현실을 깨닫고 후회했다는 사실.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신우이를 철저하게 통제하셨고 집안일은 모두 신우이한테 맡기셨다. 당연히 애를 내팽개치고 놀러 나가는 일은 2번 다시 불가능했고 그 남자와도 헤어졌다고 한다. 물론 나한테 애를 맡기고 어떻게 해보려는 짓도 절대 용납되지 않았고 신우이는 매일매일 울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싸다 싶다. 그때 나는 출산을 위해서 친정에 가 있었다. 출산 후 회복이 더뎠던 나는 몸이 계속 안 좋았고 친정 엄마한테 신세를 많이 지고 있었다. 친정하고 우리 집은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여서 남편은 주말마다 친정으로 나를 보러 왔고 매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 걱정을 많이 해줬다. 올 때마다 항상 친정 부모님께 감사하다면서 나와 아이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선물을 사가지고 왔다. 몸이 안 좋다 보니 아들아이를 돌보는 것도 버거웠는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엄마가 아이를 맡아주셨다. 엄마는 6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일찍 결혼해서 아직 나이도 젊으셨고 체력엔 자신 있어 하셔서 그나마 덜 죄송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몸이 계속 이렇게 안 좋으면 집안일의 육아, 내 몸까지 혼자서 다 챙길 자신이 없었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게 될까봐 겁이 나기도 했다. 그렇게 친정에서 쉬는 동안 조금씩 건강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되찾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언니인 이모가 찾아왔다. 이 이모는 성격이 아주 괴팍했고 자기 막내 동생인 엄마를 항상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인지 엄마 딸인 나도 자기 하수인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당연히 나도 엄마도 이모를 아주 싫어했다. 이모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자 엄마가 집안에 들이지 않으려고 현관에서 옥신각신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소란스러운 게 거슬렸는지 아들아이가 앙앙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엄마는 아기에게 달려갔고 그 사이 이모가 멋대로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때 나는 자고 있었는데 누워있는 나한테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너 뜸들이지 말고 네 남편하고 빨리 이혼해. 네?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한테 이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인가 싶어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는데 이모는 혼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대. 법적으로는 우리 큰딸하고 부부로 지내고 사는 건 이혼하고 나서도 니들 둘이 계속 살아도 된단 말이야. 그래도 매달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는 거 잊지 말고. 대체 이게 뭐 하자는 소리인지 1도 이해가 안 됐대. 지금 뭐라는 거야? 라는 말밖에 물을 수 없었대. 이모네 둘째 딸이 최근에 이혼하고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나도 들어서 알고 있었대. 이모한테는 위로 딸이 한 명 더 있었고 큰딸이 아이를 예뻐해서 둘째 딸의 아이를 키우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싱글 마더가 되니까 우리 남편을 데려다 자기 딸 남편으로 삼아야겠다는 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대. 그러면서 평소에는 나하고 부부처럼 살아도 되지만 아이 학교 행사가 있을 때는 자기 큰딸 남편 노릇에 아이 아빠 노릇을 해달라나 뭐라나. 하도 기가 막혀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뿐 화조차 나지 않았대. 그러면 나랑 자기 딸은 앞으로 무슨 사이가 되는 거라는 건지. 그래서 그런 일은 도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대. 그러자 자기 손주를 데려다 양자로 삼고 양육비를 내라고. 자기 손주가 태어났을 때 내가 축의금을 냈으니 그 아이를 돌볼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대. 도무지 어느 한마디 상식적인 게 없었고 미친 게 아닌가 싶었대. 그러자 헛웃음이 터져나왔대. 어떤 바보가 자기 가정을 파탄내면서 남편을 혼납해? 이모라면 그러겠어? 이모 혹시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그러자 이모는 성질을 내면서 이게 어디서 니들 모녀는 내 노예나 마찬가지야. 말 대답하지 말고 잠자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자 여기 널 위해서 내가 채니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여기 어서 사인해. 라면서 내 오른손을 잡더니 펜을 억지로 쥐어주면서 사인을 강요했대. 이 손 놔! 놓으라고! 온 힘을 다해 이모한테 저항했지만 내 체력은 아직 이모를 상대하기에 한없이 부족했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모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 버텼대. 그러자 뒤에서 당장 내 딸 몸에서 그 손 못 떼? 라고 소리치면서 엄마가 빗자루를 들고 인정사정 없이 이모한테 휘둘렀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걸 그제야 알았고 다른 방에서 다시 잠이 들었나 보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빗자루를 치켜든 엄마는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대. 엄마는 계속해서 이모를 때리면서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란 말 안 들려? 아이 아파! 그만하란 말 안 들려? 이모는 납작 엎드려서 엄마한테 호통을 치고 있었지만 나는 평생 처음 엄마가 이모한테 대드는 모습 또 진짜 열받은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넋을 놓고 보고만 있었대. 야, 내가 큰 거 바라니? 혼인신고만 하라는 건데 왜 이래 정말? 닥치지 못해? 언니 목소리 거실에서도 다 들렸거든? 네가 뭔데 남편하고 아이 낳고 잘 사는 내 딸 가정을 건드려? 우리 사위가 내 딸하고 우리 사위가 네 딸하고 결혼을 왜 해? 뭐 생활비를 보내? 아님 네 손자를 양자로 삼으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해. 얘가 장난감이니? 엄마는 미친 듯이 이모를 두들겨 팼고 이모는 나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우리 집에서 도망쳤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엄마의 분노와 반격에 꽤나 놀란 게 틀림없었대. 이모가 집에서 나간 후 엄마는 엄마대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대. 나를 위해서 놀라운 모성애를 발휘한 엄마가 한없이 위대하게 느껴졌대. 그리고 며칠 후 사촌 언니와 동생이 엄마와 나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며 집으로 찾아왔대. 며칠 전에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두 사람한테 대신 사과하려고 왔어요. 엄마가 두 번 다시 그런 말 못하게 할게요. 라고. 사촌 동생 말도 들어보니 두 사람은 이모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했대. 두 사람도 화가 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일을 다 말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사촌 언니도 너무 황당해서 이모한테 엄청 화를 낸 건 물론이었대. 사촌 동생이 자기 언니한테는 남자친구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의 분노지수도 만만치 않겠다 싶었대. 사촌 동생도 이혼 후 이모 집으로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육아를 병행하기 쉬운 조건의 직장도 구했고 이사갈 집을 구하기 전까지만 있을 생각이었지 이모 집에서 계속 같이 살 생각은 없었다고 했대. 사촌 언니도 이모가 너무 티나게 차별하면서 자기만 이뻐하는 게 부담스럽고 짜증이 난다고 했대.
솔직히 이모는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만 사촌 언니와 동생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인성도 별 문제가 없었대. 이 사태를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알게 되면서 곧장 큰이모를 호출하셨다고 한다. 특히 외할머니는 큰이모가 이유 없이 우리 엄마를 못살게 군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 부분을 늘 지적하셨었는데 해도 정도가 있지. 더는 눈뜨고 봐줄 수가 없다며 노발대발하셨고 결국 이모가 살고 있는 집을 몰수하겠다고 하셨대. 사실 지금 이모가 살고 있는 집은 원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살던 집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안 좋고 병원에 다닐 일도 많다 보니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계셨대. 처음엔 원래 살던 집을 헐고 땅을 매각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이모가 자기가 살고 싶다고 하도 졸라서 그 집에서 살게 해주셨던 거였대. 이모 입장에서야 자기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거저 살게 된 거고 만약 두 분이 돌아가시면 집 위치도 나쁘지 않고 좋은 가격에 집을 팔아버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셨던 꼴이 되고 말았으니 정말 고소했다.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내 노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라면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모한테는 가장 좋은 처방이자 훌륭하신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손녀들과 증손자한테는 자상하신 분들이라 두 사람이 집을 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사람이 나간 후 곧바로 이모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한다. 살 집이 없어진 이모는 어쩔 수 없이 손바닥만한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급하게 이사를 하는 신세가 됐다. 그와 동시에 두 딸들에게 절연 선언을 당했다고 한다. 아마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다.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 아이를 멋대로 다른 사람한테 키우라고 하고 엉뚱한 남자랑 결혼을 시키려고 한 건데 그런 엄마랑 같이 사는 건 나라도 싫을 것 같다. 또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앞으로 다른 형제들이나 특히 우리 모녀한테 이상한 짓을 하면 이번에는 유산 상속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고 하셨대. 그러자 난폭했던 이모도 기가 팍 죽어서 찍소리도 못하게 됐고 더는 우리 엄마를 괴롭히고 모욕 주는 일도 없어졌대. 얼마 후 나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대. 친정에 있는 동안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평생 이모한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엄마가 나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건 행복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다. 이모는 정말 쌤통이고 후련하다. 내 이름은 지성미.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서 맹활약하던 커리어 우먼이었다. 한진상이라는 열정적인 남자와 사랑하고 결혼했다. 남편 한진상은 내가 계속 일하는 걸 지지해줬고 나는 모든 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중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고 길고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됐다. 내가 병원에 입원한 첫날 남편이 병원에 왔는데 항암제 치료는 어떻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 직장 복귀는 바로 가능하대? 아무래도 그건 좀 힘들겠지. 나는 남편의 농담에 웃고 말았다. 남편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별로 공감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도 자세한 지식은 없지만 항암제라는 게 암세포 증식을 막고 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걸로 금방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닐 거야. 그래, 그렇긴 해도 빨리 좀 고쳐달라고 해. 암에 걸렸어도 자기 일 계속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던데 뭐. 치료 잘 받을게. 남편이 병실에서 나간 후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최근에는 항암제 효과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부작용도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개인차라는 것도 있고 나는 항암제의 부작용이 심한 편이었다. 3주 후 남편이 오랜만에 병원으로 찾아왔다. 요즘 들어 라인도 안 읽씹에 메시지도 안 보내고 병문안을 온 것도 아주 오래간만이었다. 몸은 어때? 좀 괜찮아? 그게 미안해. 나 계속 토할 것 같고 몸도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 남편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좀 마른 것 같네. 식욕도 없는데 그나마도 먹으면 자꾸 설사를 내서 그게 다 항암제 부작용 때문이래. 나 원래는 건강 체질이었던 거 알지?
설사하는 이미지로 인식되는 게 싫어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내 변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무반응이었다. 그래서 직장은? 그게 실은 회사하고 상의해서 퇴직하기로 했어. 내가 하던 일이 중책 중에 하나여서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기도 하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건 힘들 거란 결론이 내려져서. 나한텐 상의도 안 하고? 미안해. 하지만 나 당신한테 계속 연락했었어. 근데 당신이 라인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았잖아. 병원에 온 것도 이게 얼마만인지 알기나 해? 나는 뭐 한가한 사람이야? 나도 엄청 바빴어. 병실에서 목청을 높이며 화를 내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나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두 약해져 있었다. 미안해. 남편은 하고 혀를 세차게 차더니 병실에서 나가버렸다. 자기야, 다음에 언제 올 거야? 라고 뒤돌아선 남편에게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남편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투병 생활에 불안감이 가득했던 나는 이제 전 직장 동료가 된 동기들, 부하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남편에 관한 나쁜 소문을 동료들을 통해서 듣게 됐다. 설마 아내가 투병으로 힘들어하는데 진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처음엔 남편을 무조건 믿고 싶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건강할 때나 병들고 힘들 때나 서로 돕고 의지하기로 맹세한 사이가 아닌가. 첫날 밤에도 평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잘 살자? 라고 남편이 진심을 다해서 말했었는데 아내인 내가 그런 남편을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 나는 항암제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나쁜 망상에 사로잡힌 거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문제를 그저 걱정만 하고 있는 건 미련하단 생각이. 나는 흥신소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남편의 불륜 의혹을 벗겨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는 정보를 몇 번이나 들었지만 그런데도 나는 남편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 사진을 수집하는 데는 별다른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신혼집으로 불륜녀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남편을 병원으로 호출했다. 내 연락은 아예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 둘을 다 아는 친구에게 부탁했다. 오래간만에 만난 남편은 나를 보더니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다. 항암제 부작용 장난 아니다. 피부 완전 거칠거칠. 게다가 여드름까지 대박이네. 남편은 내 머리카락 쪽으로 얼굴을 들이대더니 진짜 대박은 이거네. 20대에 벌써 대머리? 그것도 여자가? 그게 지금 환자한테 할 말이야? 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중에 그래도 남편을 믿고 싶었던 내 마지막 희망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남편의 변명은 들어볼 것도 없이 방금 전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줬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외모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인 건 사실이다. 되도록 자극이 적은 샴푸를 사용하고 드라이는 저온으로 해서 천천히 머리를 말리고 화장품도 꼼꼼히 챙겨서 발랐다. 그건 모두 남편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였다. 그런 노력도 모두 무의미한 거였구나. 바쁜 사람 오라고 한 이유가 뭐야? 당신, 다른 여자랑 불륜 중이라며. 내가 그렇게 직구를 던지자 남편은 조금 놀란 것 같았다. 병원 박일은 하나도 모를 줄 알았는데 대체 어떻게 알았어? 그 정도야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흥신소에 부탁해서 확인했어. 고치라는 병은 안 고치고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병도 안 낫고 머리가 점점 대머리가 되는 거야. 당신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니? 첫날 밤에 평생 서로만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자고 우리 같이 맹세했잖아. 그게 언제적 일이야 대체. 그리고 솔직히 남편은 내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난 대머리를 아내로 맞이한 기억이 없거든. 못나니 대머리 할망구. 대머리라고 할 정도로 머리숱이 없는 건 아니었다. 물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었다.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해온 나를 남편이 웃음거리로 삼다니 모욕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남편은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대머리 여인이 눈물까지 흘리는데 어쩌냐 난 아무 느낌이 없네. 역시 눈물이 여자의 무기가 되려면 기본 얼굴이 돼야 돼. 남편은 이혼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제 우리 이혼이나 할까? 설마 당신 돈도 못 벌어오면서 머리까지 벗겨졌는데
내 옆에서 마누라 노릇할 정도로 뻔뻔한 건 아니지? 내가 계속 당신 같은 여자 남편으로 살면 동창생들 만날까봐 숨어 다녀야 될 판? 나는 남편과 곧바로 이혼했다. 도저히 이 남자랑 부부로 사는 인생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몇 번이나 자살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헌신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찐친들 덕분에 힘든 고비를 넘을 수 있었다. 2년 후 병원에서의 투병 생활을 끝낸 나는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항암제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효과도 있었다. 그리고 친구였던 한 남자와 재혼했다. 전 남편처럼 드라마틱한 맹세 같은 건 없었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나와 현재 남편이 살고 있는 신혼집을 불쑥 찾아왔다. 남편은 집에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찾아왔는데 기억하지? 평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자고 우리 맹세했잖아. 그치? 그래서 말인데 나 좀 도와줄래? 만나자마자 그런 낯간지러운 멘트를 날리는 전 남편을 보자 심기가 불편해졌다. 평생 서로 사랑 좋아하네. 불륜한 주제. 그건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가는 걸 보니까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만 다른 여자한테 잠시 현실 도피한 것뿐이야. 내 말 믿지? 그걸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됐고, 갑자기 남의 집에 찾아온 이유가 뭐야? 실은 내가 빚이 아주 조금 있어. 3천만 원. 복직했다며? 그 정도는 소액 맞잖아. 지금 남편도 좋은 회사 다닌다는데 나 돈 좀 꿔주면 안 돼? 정신 차려. 왜 대낮부터 헛소리야? 내가 왜 너한테 돈을 꿔줘? 넌 내 전초잖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안 드는구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는데.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병든 아내를 버린 게 누구더라? 전 남편을 현관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가버렸다. 한진상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사과한다며 찾아왔었다. 그때 내가 잠시 미쳤었어. 미안.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한진상은 머리를 숙이더니 나한테는 말이야. 네가 필요해. 난 여전히 널 사랑해. 눈웃음까지 치면서 하트를 날리는데 역겨워서 죽을 뻔했다. 나한테 너는 1도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야. 당장 안 꺼져? 한진상을 쫓아내고 나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한진상은 갬블을 하다가 빚을 졌다고 했다. 또 이혼 당시에 전 마누라가 대머리야 라면서 술자리에서 나를 안주 삼아 조롱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 자식을 그냥. 나는 천벌을 받게 하리라 복수를 결심했고 한진상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다. 당연히 불륜녀에게도 청구했다. 갑자기 빚이 2배로 껑충 올라가자 한진상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됐고 더욱 갬블에 빠져 살다가 마침내 사채 빚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런 한진상을 도와주려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남편도 소중히 해야 하고 친구도 물론 소중히 여겨야 하고 나는 원래는 친구였고 지금은 남편이 된 한 남자의 퇴근을 기다리며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다. 내 이름은 정도희. 남편 한진수와 두 식구이다. 무책임했던 내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육아를 방치했었고 내가 성인이 된 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 친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던 나는 결혼하면 시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결혼 후 시댁에 가끔씩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시어머니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성격이라 대하기가 어려웠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내가 화장실에 갈 때나 샤워를 할 때나 이유 없이 계속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시할아버님 앞에서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도 야단맞기 일쑤였다. 할아버님, 커피가 좋으세요? 녹차가 좋으세요? 뭐? 잘 안 들려. 좀 더 가까이 와서 말해. 네, 할아버지. 예, 가까이 갈 필요 없이 처음부터 큰 소리로 말하면 되잖아. 큰 소리로 다시 말씀드려. 커피랑 녹차랑 어떤 게 좋으세요? 안 들리니까 가까이 오래도. 아버님, 커피랑 녹차 중에 뭐 드실 거냐고요? 그래도 안 들리시면 목소리 작은 손주며느리 대신 제가 귀에다 대고 말씀드려요. 커피? 딱 보면 모르겠어?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나를 도와주려는 건지 면박을 주려는 건지 늘 헷갈렸고 시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기가 빨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하면 엄마가 겉으로만 퉁퉁거리는 거야 라고 가볍게 받아넘길 뿐 하나도 도움이 안 됐고 짜증만 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쇼핑을 가는데 남편이 나더러 같이 좀 다녀오라고 부탁을 했고 내키지 않았지만 같이 가게 됐다.
쇼핑 중에 시어머니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짐을 들려고 했는데 어머님, 짐은 저 주세요. 너 나 늙은이라고 무시하니? 젓가락처럼 말라서 네가 무슨 힘을 쓴다 그러니? 그래도요. 됐으니까 넌 가서 간장하고 된장이나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조미료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덩치가 큰 남자가 내 손목을 잡았다. 놀라고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자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달려오셨다. 무슨 일이니? 너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남자를 향해 버럭 화를 내면서 몸으로 밀쳐냈고 장바구니에 들어있던 식료품들을 마구 던지셨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이 남자를 연행해갔고 나는 무사했다. 아이고 허리야. 어머님 어디 다치셨어요? 허리가 좀... 남자를 밀치면서 시어머니가 좀 많이 다치신 것 같아서 얼른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다. 검사 결과 뼈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란 걸 알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동안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뜻밖의 행동에 생각이 많아진 나는 시어머니 병실로 향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너 잘 들어? 네 할아버지하고 도희를 단 둘이 있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알았지?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일단은 아무 말도 못 들은 척하고 병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여전히 나를 차갑게 대했다. 집으로 돌아간 후 꼬치꼬치 캐묻자 남편이 마지못해서 사실을 알려줬다. 실은 시어머니는 예전에 시할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몹시 괴로워하셨는데 시아버지도 가정폭력적이어서 결혼 생활 내내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했다. 나를 감시했던 건 그 두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시어머니는 본래 성격이 츤데레라고 남편이 말해줬다. 내가 시어머니를 위하려고 하면 오히려 화를 냈던 건 정말로 연약한 나한테 짐을 들게 할 수 없다는 시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배려라는 걸 알게 됐다. 또 시어머니는 예전에 유산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면 나와 동갑이었을 거고 그래서 어쩌면 그때 그 아이가 나로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고부간의 인연으로 다시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다. 따라서 나를 친딸처럼 생각한다는 걸 남편은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표현을 못하는 성격이라 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동안 남편은 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걸 꼭 참고 있었다고 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나는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 돌이켜보니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행동이 실은 나를 보호해주고 계셨던 거라고 생각하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다음날 퇴원 수속을 도와드리려고 병원으로 간 나는 병실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됐을 때 나를 구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와 지금 내 심정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어머님, 어젠 정말 감사했어요. 인사는 됐고 얼른 집에 가게 퇴원 준비나 해. 잠시만요.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어제 저를 위해서 몸살이지 않으시는 걸 보면서 앞으로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엄마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셨고 그 후로는 나한테 말이나 행동 모두가 자상하게 바뀌었다. 퇴원 축하 파티를 열기 위해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편하게 얘기를 나누자 시어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성추행과 가정폭력에 대해서 나한테 털어놓으셨다. 시할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는 일을 일상처럼 반복했고 시아버지는 그걸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고 말씀하셨다. 또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셨다. 말도 안 돼.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대로 그냥 두는 건 어머님한테 너무 가혹하잖아. 네 말이 맞아.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나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한테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생각했고 시어머니를 설득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의 폭력을 참으면서 살아오신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강력하게 권유하자 처음엔 이제 와서 라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도 점점 생각이 달라지셨다. 우리는 주말마다 시댁으로 갔고 시할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폭력적으로 말할 때마다 성추행을 일삼던 인간들이 밑으로 고발당한 얘기를 셋이서 큰 소리로 하거나 대머리인 시아버지가 있는 앞에서 뚜껑이네 개미 운동장이네 하면서 대머리에 대한 웃긴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런 우리한테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가 심기 불편한 얼굴을 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그동안 시어머니가 겪었던 고통과 스트레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두 사람이 완전 티나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고소하다고 생각했다. 그 두 사람이 시어머니를 다시 괴롭히지 못하게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화가 난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고 우리는 집에 없는 척을 문 안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와. 어디서 여자가 가출이야. 네가 집에서 나가면 우리 밥은 누가 하고? 문 밖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걸 계속 무시하자 격분한 두 사람은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남편이 그때 바로 신고를 해서 두 사람은 경찰에 연행되어 갔다. 경찰이 도착한 걸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자 시아버지가 난동을 부렸다. 니들 일부러 없는 척했지? 니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까부는데 내가 니들 가만둘 것 같아? 그만하세요. 이제 어머니 좀 그만 괴롭혀요. 진수야 됐어. 당신 잘 들어.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뭐 이혼? 누구 맘대로? 그럼 앞으로 아버지 감독은 누가 하라고? 내가 하리? 이 문제는 변호사한테 일임할 거니까 나랑 직접 말하는 건 이게 마지막이란 것만 알아둬. 이게 겁도 없이 어디서 변호사 타령이야? 이거 놔! 난 아무 죄 없어! 한바탕 난동을 부린 시아버지는 경찰관에게 진압당한 후 억지로 경찰차에 태워져서 관할소로 이동했다. 그 후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안전하게 모시기로 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에게 현관문 수리비와 시어머니에 대한 장기간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했고 무사히 이혼이 성립됐다. 시댁에서 나온 시어머니께 새로 살 집을 알아보는 대신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렸지만 나 아직 건강하고 멀쩡하니까 걱정 마라 라면서 거절하셨다.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시어머니 성격을 감안하면 나와 남편이 불편할까봐 그러셨을 게 분명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얻어서 홀로 서기를 시작하셨다. 시어머니와 나는 둘이서 같이 점심도 자주 먹으러 다닐 정도로 가까워졌고 정말 친모녀처럼 애교도 부리고 편한 사이가 됐다.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는 수리비며 위자료까지 갑자기 큰돈을 내고 나니 통장 잔고가 쑥 줄어들어서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연로한 시할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지자 시아버지가 혼자서 간병을 하게 됐다. 시아버지는 몇 번이나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딱 잘라 거절하셨다. 결국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간병 생활이 시작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움만 한다고 한다. 그 모든 일 또한 자업자득이며 나와 남편은 절대 관여도 도움도 줄 생각이 없고 당연히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나한테는 평생 백수로 살고 있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 한마디로 구제불능 인간이었다. 그런 오빠를 보다 못한 부모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정말 대박이었다. 나보다 3살 많은 오빠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천재나 수재라고 자뻑에 빠져있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상식이니 룰이니 도덕이니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도 많고 참견도 많았는데 정작 본인은 기본 상식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는 룰 위에 존재하는 양 헛소리를 복잡하게 하는 쓰레기였다. 성적은 좀 괜찮았고 성격도 활발한 편이었지만 누가 봐도 평범한 학생이었고 엄친한 느낌은 1도 없었다. 그래도 그때는 참아줄만 했다. 오빠가 본격적으로 맛이 가기 시작한 건 대입에 실패한 후 삼수생이 되면서 학원과 집만 오고 가는 생활을 반복하면서부터다. 주변 애들이 다 너무 수준이 낮다며 점점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그러면서 백수가 됐다. 부모님과 나한테 막대하는 건 물론이요. 부모님 카드를 허락도 없이 마구 긁어댔다. 물론 그때마다 부모님은 오빠를 엄하게 꾸짖었지만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먹고 잠만 자던 오빠는 점점 살이 쪄서 덩치가 됐고 힘으로는 부모님도 감당이 안 됐다. 어쩌다 한마디 하면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난리를 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태웠다. 오빠는 점점 이상해졌고 필요한 게 있으면 발로 바닥을 쾅쾅. 자기가 방에서 나갈 때는 종을 쳐서 비키라는 신호를 보냈고 음식은 한밤중에 혼자서 폭식. 내가 오빠한테 제일 짜증이 났던 건 엄마한테서 회사에서 있었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얘기하고 있으면 사회경험 전무한 백수 주제에 사회인의 마인드가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알맹이 없는 얘기를 하면서 잘난 척하는 거였다. 한술 더 떠서 내가 미친 듯이 공부해서 힘들겠다는 자격증을 보더니
나도 마음만 먹으면 이과 자격증 한 달이면 따. 왜? 내가 못할 것 같냐? 열을 내면서 자격증을 갈기갈기. 그런 오빠와 한 집에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서 내가 집에서 나와버렸다. 독립하고 몇 년 후 결혼까지 생각한 남친이 생겼고 프로포즈를 받은 후 집으로 인사를 하러 가게 됐다. 남친한테 오빠 얘기를 미리 해두긴 했는데 우리가 집에 도착하자 마침 종소리가 들렸다. 우리 가족에게는 이미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거기까지는 남친에게 얘기하지 않았었고 매우 난처한 상황에서 오빠와 첫 대면을 하게 됐다. 그런데 오빠가 남친 얼굴에 침을 뱉었고 내가 말리려고 하자 내 뺨을 때리더니 테이블을 엎어버렸다. 니들은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녀? 여태 비키라는 말도 못 알아듣고 뭐했어? 장남인 내가 이 집에 없어서 봐. 당장 나 끝이라고 끝! 라면서 개진상을. 부모님은 필사적으로 오빠를 말렸고 나는 분노 대폭발. 남친은 영혼 가출. 기적이라면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남친이 자기가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잘못이라면서 먼저 사과했다는 사실. 하지만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두 번 다시 오빠가 있는 집에는 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 달 후 부모님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벌이셨다.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집을 헐어버리고 공터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것도 오빠한테는 비밀로. 그 무렵 오빠는 딱 하루 정해진 날에 구청에 가서 생활보호자 신청을 했는데 창구 담당자가 아빠와 아는 분이셔서 미리 시간을 끌어달라고 부탁해놓고 집을 헐기 전에 이사를 해버렸다. 오빠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어서 보조비를 받을 수 없었는데도 돈을 달라고 막무가내였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일은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다고. 부모님이 오랫동안 사셨던 집을 헐어버리겠다고 하셨을 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폭군 아들한테 시달리며 살 수 없다고 하셨다. 물론 그 말에 동의했고 진즉에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구청에서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온 오빠가 문을 열자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텅 빈 집을 보고 멍. 내 짐은? 전부 다 버렸어. 라고 부모님과 내가 입을 맞춰서 말하자 예상했던 대로 오빠가 발광했다. 뭐가 어째? 뭐하는 짓이야? 내 물건 당장 찾아와.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건데? 부모만 책임을 져야지. 라면서 아빠 멱살을 잡았는데 아빠는 오빠한테 10만 원을 주면서 이게 우리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하셨다. 그러자 화가 난 오빠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자식을 굶겨 죽이겠다는 거야 지금? 꼴랑 10만 원으로 뭘 하라는 건데? 내 짐 당장 제자리에 갖다 놓고 돈 더 내놔. 알았어? 라고 했지만 아빠는 동요하지 않았다. 해줄 수 있는 건 이미 다 해줬고 넌 애가 아니라 이미 어른이야. 그런데 넌 네 여동생 약혼자한테 인사는커녕 얼굴에 침을 뱉었어. 그런 몰상식한 행동은 절대 용서 못한다. 네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다고 해도 그게 네 인생이라면 할 수 없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 죽을 때까지 돌볼 수는 없는 거니까. 라고 하고 차에 올랐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모님은 시골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 댁 근처로 이사를 결심하셨다. 오빠는 아빠 차에 타려고 했지만 엄마한테 우리 지금 고강 가는 거야. 당연히 네 티켓은 안 샀어. 따라와 봐야 넌 어차피 같이 못 가. 라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서 그랬는지 자기가 막판까지 매달리면 설마 나를 버리려 싶었는지 기어이 비집고 차에 올라탔다. 그러더니 부모님을 역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나에게 빨리 출발 안 해? 멍청한 게 진짜. 라고 하면서 뒤에서 발로 의자를 뻥뻥 차면서 소리를 질렀다. 어쩔 수 없이 전원이 다 탄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 백수 생활에 너무 익숙한 오빠는 낮밤이 뒤바뀌어서 살다 보니 낮에는 항상 잠을 잤는데 마음이 놓였는지 흔들리는 차 안에서 눈을 끔뻑거리면서 졸더니 마침내 코까지 골면서 잠에 골아떨어졌고 덕분에 우리는 행선지를 새로 정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산속에 있는 한 사찰이었고 오빠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오빠는 여전히 비몽사몽이었고 부모님은 주지 스님께 인사를 드린 후 오빠를 거기에 두고 우리 셋만 다시 출발을 했다. 사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을 짰던 건 아니었지만 오빠가 차에서 골아떨어지면서 모든 게 잘 맞아떨어졌다. 오빠를 두고 온 절은 갱생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오빠랑 비슷한 사람들이 여러 명 더 있었다. 부모님은 이 절에서 오빠가 갱생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못 참고 탈출을 한다고 해도 더 이상 오빠 인생을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서 혼자서 내려오려면 보통 일이 아니었고 당연히 문명의 이기는 찾을 수 없는 곳이었다. 게임도 못하고 오빠한테는 감옥이나 다름없을 수도.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나 빨래, 식사 같은 건 전부 혼자서 해결해야 하니까 오빠처럼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인간한텐 안성맞춤인 곳이 아닐까 싶다. 나로서는 부모님이 집을 헐겠다는 결심을 하셨다는 게 정말 놀라웠는데 부모님도 긴 시간 오빠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많은 감정과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한다. 오빠한테 나가서 혼자 살라고 해도 절대 꿈쩍도 안 할 거고 집안에서 난동을 피우면 감당할 수도 없고 그동안 부모 된 죄로 참고 살아왔지만 내가 약혼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오빠가 보여준 패륜적인 행동에 인내심의 한계가 왔고 내가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비로소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하셨다. 오빠는 결혼도 힘들 거고 내가 결혼하면 앞으로 손주도 보게 될 텐데 이 상태라면 손주가 마음대로 놀러 오지 못할 게 뻔한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헐어버리자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은 시골 할아버지 댁 근처에 집을 사서 텃밭을 가꾸면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계신다. 우리가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지만 추석이나 설에 뵈러 가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조금 멀지만 집에 오빠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웠다. 부모님도 지금껏 오랜 시간 동안 집안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오셨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이 살고 계신다고 하셨다. 아빠는 바둑 친구가 생겼고 엄마는 자가농원에서 야채를 키우는 일에 푹 빠져 계신다. 직접 키운 야채를 수확해서 나한테 택배로 보내주실 때도 있다. 가까운 미래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손주와 함께 밭에서 수확을 하는 게 지금부터의 즐거움이라고 하셨다. 사찰에 한번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중독에 가까웠던 게임, 애니메이션과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된 오빠는 처음엔 수행이며 청소를 하다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은 후로는 조용해졌다고 한다. 그동안은 집에서 자기가 제일 강자인 것처럼 굴었었지만 실상은 자신감도 자존감도 없는 빈 껍데기였을 뿐 집에서 나오는 순간 자기가 하는 말 따위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뜨겁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젠 갈 곳도 없고 취직할 처지도 안 되고 절에서 쉽게 도망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동안 부모님이나 나한테 했던 폭력적인 행동과는 비교도 안 되게 엄격한 생활을 자기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만 오빠와는 인연을 끊은 거나 마찬가지였고 우리 가족은 이미 훌훌 털고 자기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다.